참전 용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고공에서 산소 케이블이 피격당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3분만 지나더라도 말없이 잠들어 죽은 동료들을 발견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느린 항공기의 프로펠러조차도 기관총 한 발이 발사되는 동안 3번 정도 회전했습니다. 날개에 설치한 여러 정의 기관총탄이 400m 전방에서 만나도록 수평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군대에서 K6 사격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5.56mm 탄에 비해 탄의 크기에서 보듯 위력의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탄도와 조준선은 총알이 발사된 후 50m 안쪽 지점에서 한 번 만나고 주요 교전거리에서 한 번 더 만나는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탄도와 조준선이 총구를 떠나 처음 만나는 지점 정도의 거리에서 0.4격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항공전에서 20mm 기관포가 나으냐 59경 기관총이 나으냐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mm와 30mm 구경의 기관포탄으로 유명했던 미넨 게쇼스였습니다. 미넨 게쇼스는 정밀 프레스 가공으로 탄두 부분을 더 얇은 금속으로 감싸고 그 남는 공간과 무게를 더 많은 양의 폭약으로 채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의 항공기들은 100마력 남재탄 엔진 출력을 가졌습니다. 기체의 골조는 나무로 만들었고 날개와 나머지 동체 대부분을 캔버스 천으로 덮었습니다. 100마력 정도의 엔진 출력으로는 엔진 무게를 감당하기도 버거웠기 때문에 무장이나 방어에 신경을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진 동체와 날개는 적에게 피격된다고 해도 구멍이 나거나 조금 찢어질 뿐 별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항공기들을 격추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타격하거나 조종사를 직접 노려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적으로부터의 공격보다 기체 이상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이 더 많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점차 진행되면서 엔진 성능이 200마력까지 상승합니다. 아직까지 금속제 동체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점차 기관총을 탑재하기 시작합니다. 전방에 구경 7mm급 경기관총을 한두 문 탑재하고 뒤쪽을 방어하기 위한 후방사수와 기관총이 탑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두 정의 소형 기관총이 전부였던 1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들은 전방을 향한 화력이나 후방사수의 화력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정된 기관총으로 기수 방향으로만 발사할 수 있었던 공격자와 달리 기관총구를 움직여가며 발사할 수 있었던 후방사수가 어떤 점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행기를 항상 빨갛게 칠해서 붉은 남작으로 유명했던 리히트호페는 1차 세계대전을 넘어 전쟁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투기 파일럿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70대가 넘는 격추 기록을 가졌던 그도 후방사수가 있는 비행기를 상대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런 전투 형상은 금속 골조에 알루미늄 합금을 씌운 항공기들이 등장하는 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됩니다. 2차 세계대전 초반 전투기들의 엔진 출력은 1000마력 정도였고 후반으로 가면 2000마력급 엔진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 무렵 등장하는 전투기들은 1차 세계대전 항공기들과 달리 엔진 출력을 바탕으로 많게는 8정에 이르는 기관총을 탑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를 통해 전투 시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소위 에너지 파이팅도 가능해집니다. 컴뱃 박스가 아닌 폭격기 한 대를 기준으로는 한두 정이 고작인 폭격기 사수들에 비해 순간 화력상 우위를 가졌습니다. 초기 항공기들은 나무로 만든 허약한 골조로 인해 무거운 기관총을 날개에 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날개에 여러 정의 기관총을 설치해서 화망을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한두 정의 기관총을 달아봐야 조준선만 불안정해졌습니다. 기관총의 기능 고장, 제밍도 문제였습니다. K3 기관총의 심각한 기능 고장에 대해서는 많이들 경험하거나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K3와 비슷한 당시의 소국형 기관총들에도 기능 고장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전투 중에 기능 고장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기관총이 자신의 손이 닿는 조종석 앞쪽 기수 부분에 위치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기수에 설치한 기관총 발사를 저해하는 것이 전방의 프로펠러였습니다. 처음에는 프로펠러 안쪽 방향에 강철을 덧대서 발사되는 총알이 프로펠러에 충돌하는 것을 감수하고 그냥 발사하는 안도 시도됐습니다. 프로펠러에 맞는 총알은 포기하고 통과하는 총알만 발사되는 식의 난폭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총탄이 낭비되고 프로펠러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프로펠러에 부딪히는 총알이 위험한 방향으로 튀지 않게 쐐기 모양 각도로 설계하다 보면 프로펠러의 효율도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의 회전과 기관총 발사를 동기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 등을 거치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동기화 기술을 핵심 군사기술로 취급하고 경쟁적으로 개발에 매달립니다. 1990년대 초반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공업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왜 합판이나 파티클 보드가 원목보다 저렴한지, 열을 가해도 녹지 않는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공업 과목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자동차의 엔진 작동 방식을 배울 때였습니다. 특히 실린더의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별도로 제어하지 않고도 엔진의 크랭크축이 돌아가는 데 맞춰서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엔진의 크랭크축과 캠축의 회전비를 1대2로 맞추고 캠 샤프트를 통해 밸브들이 알아서 제어되는 것을 보면서 단순함의 미학을 느꼈습니다. 프로펠러 회전에 연동해서 기관총이 발사되도록 만든 장치의 원리도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프로펠러의 구동과 기관총 발사를 연동해서 회전하는 프로펠러 날이 총구 앞을 지날 때 기관총 발사를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프로펠러의 회전에 맞춰 기관총 발사를 제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느린 항공기의 프로펠러조차도 기관총 한 발이 발사되는 동안 3번 정도 회전했습니다. 따라서 날개가 180도로 나뉜 날개가 2개인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기관총 한 발이 발사되는 동안 6번의 방해가 있었고, 날개가 4개인 프로펠러라면 12번이나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빨라질수록 공조가 어려워졌고 항상 정속으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프로펠러의 움직임도 불규칙적이었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에 여러 번, 그것도 불규칙적인 방해가 일어나다 보니 기관총의 고장이 잦았습니다. 초기 프로펠러는 엔진과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바꿔가며 비행기의 출력을 조절했습니다. 자동차로 치자면 RPM이 가변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속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개발됩니다. 정속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엔진과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고정한 채로 피치라고 불리는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절해가며 추력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전진해야 할 때는 피치의 각도를 낮춰서 프로펠러가 뒤로 보내는 공기의 양을 늘렸습니다. 속도를 줄일 때는 반대로 피치의 각도를 높여서 프로펠러가 뒤로 보내는 공기의 양을 줄였습니다. 프로펠러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한 후부터 기관총을 프로펠러 회전에 동기화하는 난이도가 하락합니다. 국가마다 기관총 발사 속도가 10에서 20% 정도 감소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프로펠러와 기관총을 연동하는 기술은 금방 여러 나라에서 일반화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지면서 방어력을 강화한 금속제 항공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기존처럼 소구경 기관총 두정으로는 파괴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점차 공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사이에 2정 이상의 기관총이 발사되도록 타이밍을 잡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기수 쪽 좁은 공간에 기관총을 2정 이상 배치하는 것도 공간상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돼서도 일본과 독일은 프로펠러와 기관총 연동 장치를 계속 활용합니다. 기수에 20에서 30mm 구경의 대구경 기관포를 한두 문 설치하고 소구경 기관총 여러 정을 날개 쪽에 추가 설치하는 식으로 공격력을 추가해 나갑니다. 추축국의 전투기들이 미군의 대형 폭격기들을 상대해야 했던 것도 이런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수에 설치한 기관포들은 조종사의 시선, 즉 조준선과 총구 방향이 일치하게 됩니다. 프로펠러에 간섭이 있더라도 일단 발사되고 나면 명중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군은 쌍발 전투기라서 프로펠러가 조종석 양편에 위치했던 P-38 라이트닝을 제외한 모든 전투기가 기관총을 양쪽 날개에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날개에 설치된 기관총들은 프로펠러의 간섭에서 자유롭고 엔진 출력 한도 내에서 여러 종의 기관총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개에 설치된 여러 종의 기관총이 모두 정면을 향한다면 발사된 탄들이 목표물에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됩니다.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총탄들이 적당한 지점에서 한 점에 모이도록 기관총들을 살짝 안쪽 방향을 향하도록 세팅했습니다. 각도를 안쪽으로 기울일수록 화망이 가까운 곳에서 형성되고 각도를 덜 기울이면 먼 거리에서 화망이 형성되는 식입니다. 임무의 성격이나 조종사의 취향에 따라 조정이 있었지만 미군 전투기들이 일반적으로 세팅하는 거리는 400m 전후였습니다. 총탄의 진행 방향이 조준선과 겹치지 않고 양쪽 날개로부터 중앙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비껴서 발사되기 때문에 조종사의 노하우와 적응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로펠러가 쇠퇴하고 제트 엔진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기관포가 동체에 위치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본 부사관 중에는 소총탄의 탄도를 이야기하면서 총구를 떠난 총알이 포물선을 그리며 나간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총알이 회전해서 저런 일이 발생한다든지 회전하는 총알이 드릴링 효과를 가져온다는 식의 이야기가 더해지는 참극도 간혹 발생했습니다. 거리를 측정해서 조준 지점을 알려주는 광학식 조준경이 사용되기 전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을 가끔 보게 됩니다. 가늠자와 가늠쇠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조준은 정확한 지점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전이 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정확도를 희생시킨 일종의 꼼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총구를 떠난 탄은 이후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조준선과 총열의 각도를 수평으로 유지한다면 둘이 만나는 조준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발사 후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하강하는 탄도와 가늠자와 가늠쇠를 연결하는 직선인 조준선이 두 군데서 만나도록 둘 사이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 꼼수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한 포물선 타령은 조준선과 탄도가 두 번 만나는 것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설명하다 보니 생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탄도와 조준선은 총알이 발사된 후 50m 안쪽 지점에서 한 번 만나고 주요 교전거리에서 한 번 더 만나는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탄도와 조준선이 총구를 떠나 처음 만나는 지점 정도의 거리에서 0.4격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전이 빈번한 거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가늠자의 높이를 몇 단계로 바꿔가면서 조준선과 탄도가 두 번째로 만나는 거리를 조절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설정은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기관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군 전투기들은 날개에 설치한 여러 정의 기관총탄이 400m 전방에서 만나도록 수평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미군의 많은 전투기들은 기총의 각도를 살짝 올려서 수평 방향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에서도 400m 지점에서 탄도와 조준선이 만나도록 했습니다. 쌍발 전투기였던 P-38 라이트닝은 기체 성능 면에서는 최고의 전투기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프로펠러가 없는 조종석 앞 기수 부분에 모든 무장을 통합해서 명중률과 활용 면에서는 조종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59경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은 등장한 지 100년이 지나가지만 지금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총기입니다. 역사가 긴 만큼 많은 나라에서 많은 파생형들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100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에 동일 구경의 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M2 브라우닝으로부터 파생된 기관총이나 탄이 뭐든지 간에 59경이라고 통칭해 부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59경이란 0.5인치, 즉 12.7mm 구경을 말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규격의 K6 중기관총을 개발해 사용 중입니다. 주로 기갑에서 상부 기관총으로 운용하는데 분해 결합과 거침만 자주 할 뿐 실사격 경험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K6 사격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5.56mm 탄에 비해 탄의 크기에서 보듯 위력의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생산한 M2 브라우닝만도 300만 정이 넘었습니다. 6회공 모두가 59경을 사용했지만 특히 애용했던 것이 미 육군 항공대의 항공기들이었습니다. 전투기들은 기관총의 구경을 키우기보다는 59경을 여러 정 추가해서 화력을 키웠습니다. 폭격기들이 방어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총도 대부분 59경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항공전에서 20mm 기관포가 나으냐 59경 기관총이 나으냐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구경이 큰 만큼 한 발 한 발의 위력면에서 20mm 기관포가 더 뛰어난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무게만도 2배에 달했기 때문에 탑재 포문수가 줄어들고 연사 속도의 희생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자면 사정거리가 길고 데미지는 세지만 연사 속도가 느린 드라군의 한 발이냐 히드라의 두 발이냐의 문제였습니다. 59경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은 2cm 두께의 강판은 충분히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항공기들이 1cm 이내의 장갑을 장비했기 때문에 적어도 항공기를 상대로 위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쏘는 기관총들은 기능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처치가 가능하지만 공중에서는 재밍이 발생할 경우 해결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또 미군이 확보한 20mm 기관포는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투기들은 소수의 대구경 기관포에 의존하기보다 다수의 59경 기관총을 설치해서 일부가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적인 발사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추축국들 뿐 아니라 영국의 전투기들 역시 여러 구경의 기관포를 섞어서 장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군 항공대는 일괄적으로 59경만을 사용함으로써 탄약 공유가 용이해지고 보급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항공기에 탑재하는 탄종은 조종사의 취향이나 작전 목적에 따라 예광탄, 철갑탄, 소위탄, 유탄이 적절한 순서와 분량으로 배합되곤 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가 주로 사용한 12.7mm 구경탄에도 폭발성 자격을 충전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독일군 전투기들만을 상대했던 미군은 여러 정에서 발사하는 단순 철갑탄의 운동 에너지로 타격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탄띠에 보통 탄 5발당 예광탄 1발씩을 섞어 기관총이 발사되는 탄도와 궤적을 확인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은 탄수를 전자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남은
남은 탄알이 줄어들수록 보통탄 대비 예광탄의 비중을 늘려서 파일럿이 예광탄을 보고 잔탄을 가늠할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230mm급 대구경 기관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단순 철갑탄보다는 탄두에 폭발성 작약을 충전한 유탄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투기들끼리의 공중전만을 따지자면 20mm 기관포 한 문에 7.92mm 두정을 탑재한 독일군에 비해 59경 6정에서 8정을 장착한 미군의 화력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축국 전투기들만을 상대하면 됐던 미군과 달리 독일과 일본 전투기들은 미군의 대형 폭격기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B-17을 처음 본 독일의 조종사들은 기관총으로 저 괴물을 격추시킬 수 있을지를 의문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독일군 요격 전투기들에게 적의 호위 전투기들을 상대하지 말고 폭격기 격추에 집중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명령은 많은 피해를 입은 후 독일군 조종사들의 불만으로 금방 철회되기는 합니다. 베테랑 조종사들이 대부분 소진된 대전 후반 독일 공군에서는 일본군에서와 같은 자살 공격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100기가 넘는 전투기들이 무장이나 탄약을 탑재하지 않고 무게를 줄인 채로 속도를 높여서 연합국 중폭격기들의 레밍 어택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레밍 어택은 양들이 머리를 들이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충각을 사용했던 고대 해전에서 만들어졌던 단어입니다. 고속으로 이루어지는 2차 세계대전 공중전에서 짧은 시간에 여러 발의 명중탄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B-17 같은 연합국의 중폭격기들이 소구경 기관총을 상당 부분 방어해내다 보니 독일 공군 입장에서는 구경과 화력을 키우는 선택도 불가피했습니다. 구경을 키울수록 발사 속도나 무장 탑재량은 줄어들지만 탄두에 충전되는 폭발성 작약의 양을 키워서 연합국의 대형기들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mm와 30mm 구경의 기관포탄으로 유명했던 미넨게쇼스였습니다. 미넨게쇼스는 정밀 프레스 가공으로 탄두 부분을 더 얇은 금속으로 감싸고 그 남는 공간과 무게를 더 많은 양의 폭약으로 채웠습니다. 20mm 기관포탄에 충전되는 작약의 양은 18g으로 연합국의 같은 20mm 포탄에 비해 2배에서 5배가량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전투기는 4발, B-17 폭격기는 25발로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대표적인 대공포였던 88mm 포가 B-17 폭격기 한 대를 격추시키는 데 사용했던 포탄의 수가 평균적으로 16,000발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mm 기관포탄에 충전되는 작약의 양은 80g으로 수류탄보다 더 폭발력이 강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세열 수류탄에 들어가는 폭약이 60g 정도입니다. 기폭 감도가 높고 위력이 큰 폭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평소에 담뱃불에도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취급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미넨게쇼스는 적 폭격기를 비행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파괴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파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국 항공 승무원들의 피격 사상자 중에 40%가 전투기의 유탄에 의한 것이었고 30%가 지상 대공포에 의한 것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군 폭격기 승무원들은 독일군의 유탄에 대비해 비행 중에 방탄조끼 개념의 슈트를 입기도 했습니다. 산소 공급 케이블 등 적 항공기의 주요 배선을 파괴하는 것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고공에서 산소 케이블이 피격당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3분만 지나더라도 말없이 잠들어 죽은 동료들을 발견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폭격기 수십 대에서 수백 대가 뭉쳐서 비행하는 미군의 배틀박스를 공격했던 로켓 공격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유탄의 폭발로 동체에 피해를 입은 폭격기들이 공기 역학적 이유로 속도가 낮아져서 그룹에서 이탈하면 따로 공격하는 것도 자주 사용된 공격 방법이었습니다.